네, 뉴욕 증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정광우의 맥모닝 시작합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맥을 짚어보려면 중요 이슈들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가장 궁금해하실 이슈는 역시나 CPI일 것 같아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헤드라인은 높았고요. 코어는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번 발표를 앞두고서 이미 논란이 굉장히 이제 불이 지펴져 있던 그런 그랬군요. 상황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헤드라인 물가, 우리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익숙하시잖아요. 헤드라인 물가가 있고 그다음에 근원 물가가 있는데 그쵸. 그 중에서 연준은 근원 물가를 좀 더 신경을 쓴다 정도까지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너무나 투자자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네. 방향이 반대로 나올 걸로 이미 예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지난달 3.2%에서 이번엔 더 올라갈 것이다. 반면에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4.7%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그 상승폭이 좀 내려올 것이다인데 거의 거기에 근접하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다만 근데 숫자가 나오자마자 그 즉시 시장에서 보인 반응은 어떠했느냐 하면은 네네.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 헤드라인 물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월 대비는 예상대로 나왔는데 예. 전년 동기 대비는 0.1% 정도 높게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 봐가지고서는 예상대로인데 전월 대비 숫자는 예상보다 0.1%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네. 복잡하시죠, 그죠? 예. 요거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지고서 한번 좋습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우리가 뭐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라는 거는 여기에는 계절 조정치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한번 사례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예. 여름 옷이 아무래도 반팔이나 이런 게 많으니 좀 저렴하고 그쵸. 겨울 옷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외투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전월 대비로 하게 되면 그러면 옷값은 무조건 여름 대비 겨울엔 빠졌다가 그럼 겨울 대비 여름에는 이제 여름 대비 겨울에는 올랐다가 겨울 대비 여름엔 빠지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에 매년 어떠했는지를 계절 조정치라는 거를 넣게 됩니다. 예.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거 평균을 보통은 사용하는데 그 평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약간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하고 전년 동기 대비가 어떤 곳에서는 이미 예상할 때부터 글로벌 IB에서 전월 대비 숫자가 조금 더 낮은데도 전년 동기 대비는 더 올라간다고 본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섞여 있었다라는 거고 그런 결과물들이 이번에 이게 좀 섞여가지고 나온 거다라는 게 일단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 물가가 높아진 건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예. 하면 그렇죠. 이번 헤드라인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유가의 상승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가솔린 가격이 약한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항목만 11%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전월 대비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요번에 0.6% 가량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가솔린 가격 하나의 영향으로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숫자가 왜 예상 대비 약간 더 높으냐라고 하면 원래 예상치가 0.22%였거든요. 네. 근데 실제 나온 게 0.28%입니다. 그러니까 0.2가 0.3이 나온 건데 그러면 0.06의 차이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차이는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은 차량 가격에서 나왔습니다. 차량이요? 예. 오. 그러니까는 신차가 4% 조금 더 넘게 차지하는데 보통 약간의 마이너스를 봤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플러스 전월 대비해서 0.3% 약간 플러스가 나왔고요. 제일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는 예상치하고는 중고차입니다. 예. 중고차가 한 2.7% 정도 차지를 하는데 요 숫자가 전월 대비해가지고서 실제 CPI에 반영된 거는 1.3% 하락이 나왔는데 실제로 분석 기관들에서 예상하기로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한 4, 아니면 뭐 5%까지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봤던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덜 이제 예상 대비 하락한 것이 이번에 그 근원 물가에서 전월 대비 차이를 만들어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쥐가 나실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설명을 하느냐. 근데 뭐 요즘 숫자가 민감해지다 보니까 네. 그렇게 설명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네.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가솔린, 그다음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한 두세 대 선행하는 선행 지표가 있어요. 어떤 게? 그러니까는 지금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EIA에서 발표하는 네. 가솔린 가격이 있거든요. 예. 그거랑 거의 흡사하게 약간 후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얼마만큼 향후에 더 변해야 될지에 대한 거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맨하임 중고차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맨하임 중고차 지수를 2, 3개월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의 중고차가 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최근까지 어떻게 되어 왔고 그 차이가 어떠하느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이제 그 EIA 가솔린 가격 대비해 가지고서요. 네네. CPI의 가솔린 가격이 지금 6%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그 이제 맨하임. 맨하임 중고차 네네. 지수에서 하락폭 대비해가지고서 실제 CPI에서의 중고차 가격의 하락은 약 11%, 12% 가량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올라갈 게 좀 더 남았고, 그러네요. 하나는 내려갈 게 좀 더 남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각각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더할 거 뺄 거를 합산을 해볼 수가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되게 궁금한데요. 네, 요거를 합산을 해보게 되면은 네네. 내려갈 요소가 0.08% 정도 더 남아 있다. 요번 결과로 봐서는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네. 지난달까지 결과에서는 오히려 올라갈 여인이 0.06에서 0.07 정도가 있었거든요. 유가가 좀 더 가팔랐군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유가가 상승을 최근에 좀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가솔린에는 꽤 빠르게 반영이 되었다. 반면에 중고차 가격이 내려온 거는 지금 느리게 반영이 실제 지수에는 되고 있다 보니 예상치 대비 좀 다르게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한 것이고 예. 그 부분을 그냥 보정을 해가지고서 보게 되면은 정말로 그냥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 물가가 나왔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의 반응도 금리는 오히려 조금 떨어져 버리고 네네. 주요 지수들은 뭐 상승을 해버리는 일부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런 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명쾌한데요. 뭐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농담입니다만, 뭐 CPI와 근원 물가가 그래도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담스럽게 나와서 일단 시장이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물가 전망치를 다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달, 다다음 달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쪽으로 뭐 단기적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지금 좀 변동성은 있었지만 앞으로 물가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M7 종목들이 또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좀 걱정되는 건 사실 물가는 어느 정도 안도를 한다고 해도 최근에 달러 강세가 좀 극심하게 거의 독주를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유럽과 중국의 기대감이 낮아져서라고 들었는데 또 마침 또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그 결과와 달러에 미친 영향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2회의에 있어가지고서는 최근에 눈높이들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부진하게 예상 대비 나오다 보니까 예. 금리를 과연 많이 올릴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 대비해서 금리를 저점 대비해서는 1% 정도 덜 올렸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거의 다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가격 반영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번 이제 오늘 밤에 있는데 금리 결정 회의에 대해 가지고서는 올릴지 안 올릴지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반반이군요. 네, 올린다라는 가능성을 약간 더 높게 보는 수준인데, 예. 근데 조금 더 길게 봐서 연말까지로 보면 1회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의 100%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럽의 경우에는 1회 정도 연말까지 결국 더 올리고 이번 인상 사이클이 끝이 나지 않겠느냐. 근데 다만 그 시기가 이번일지 그 다음 회의일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예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기만 차별적으로 좋고 유럽이나 중국 쪽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걸 풀어나갈 열쇠는 중국 쪽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미국 대비해 가지고서는 중국의 경기를 더 많이 좀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요즘 독일 얘기 많이 산업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중국 쪽하고 엮여 있는 부분이 많은데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우려라는 것이 생각보다 성장률이 별로였었고, 그러니까는 그 위드 코로나를 했는데 그 효과가 너무 빠르게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인데 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최근의 숫자까지는 실망스러운 게 맞았으나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서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대책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게 네. 일단은 부동산 문제가 중국의 경우 극심하게 지금 안 좋으냐 하면 뭐 이제 부정적인 거는 사실이지만 이번에 이 문제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바로 컨트리 가든이라는 민간 회사의 이제 대출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나는, 그래서 디폴트가 나는 것 아니냐는 이슈였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하반기에 제일 큰 건에 대해서는 상환 연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반기 건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수의 이제 채권단하고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가지고서 만기 연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채에 대해 가지고서도 한 달 전에 이자 지급 못했던 거를 데드라인에 맞춰 가지고서 이자 지급을 이달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는 어쨌든 최악의 디폴트 리스크는 거의 좀 지나갔다. 수습은 잘하고 있네요. 네, 하반기에 있어 가지고서는. 근데 이것도 시한폭탄이 남아 있는 거긴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하반기는 지나갈 것이다. 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각종 부양책이 과연 효과를 내느냐에 대해 가지고서는 중국이 실제로 쓴 정책에 대해서 이달부터 그 결과표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주초에 나온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유동성이 증가를 하냐는 거거든요. 근데 유동성 데이터가 예상보다 좀 더 잘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드 데이터, 뭐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그게 내일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지표들에서도 부양책이 과연 효과가 조금 반영되는 걸로 보이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만약에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최근 수출 데이터도 예상 대비 잘 나왔고 디플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플레 데이터도 저점 대비로는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온기가 돌기 시작을 하느냐를 보면서 제 생각에는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중국에서는 지금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신뢰를 이제 받고 있느냐인데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완전히. 낮아져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할 때는 중국 경제가 향후 좋아질 것 같으냐. 맞아요.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 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80% 정도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제 그 하루 전에 나왔거든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제로입니다. 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기대가. 와. 그러니까 이 0이라는 숫자는 코로나 락다운 때나 보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대는 완전히 사라져 있는. 사실 그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기대가 수도 너무 있죠. 높을 때가 예. 부담이거든요. 근데 아예 기대가 없다. 그런 정도로까지 지금 심리는 급격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가끔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으로 접근했다가 그쪽에서 이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내일 발표되는 그 실물 지표들이 살아나야 독일도 살아나는 거고요. 유럽도 살아나는 거기
거기 때문에 위안화와 유로화가 달러화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쩌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CPI처럼 보였는데 내일 발표될 중국의 실물 지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까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슈만 좀 더 해보면 최근에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얘기가 좀 있어서 이게 혹시 인플레이션 또 우려를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최악의 상황은 사실 이제 미국의 자동차 시장 관련해서는 인플레 관련은 이미 우리가 2021년도에 겪었었다라는 그렇군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급망 교란이 워낙 극심했었잖아요. 당시 대비해서는 지금 재고나 이런 부분들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번에 파업이 대단히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ISM 데이터가 나올 때 보게 되면은 각 산업별로의 짧은 코멘트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미 차량 운송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번에 파업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코멘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부품이라든지 재고에 대해 가지고서 미리 좀 업체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부분이 차값에도 많이 반영되지 않겠느냐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차값에 대해 가지고서는 미국은 오히려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게 워낙 재고가 없어서 막 1년, 2년 기다려야 차를 받을 때 하고 최근에는 보게 되면 오히려 차량 가격을 주요 업체들이 뭐 할인을 해주는 행사를 뭐 발표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인센티브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예. 딜러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그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 프로모션이 코로나 때는 정말 없었어요.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었죠. 근데 그쵸. 지금은 그 수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현실적으로는 수요 공급 대비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량 회사들이 가격을 곧장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마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에 주는 영향은 여전히 대단히 요거는 저는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전반적으로 참 정광훈 대표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 참 어려웠던 것들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해소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채팅창을 많이 봤어요. 뭐 빛광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올라오는 동시에 그리고 또 이제 걱정이 좀 많으세요. 뭐 유가에 대해서도 전망이 궁금해요. 혹은 이제 한미일 북중러 얘기, 요즘 국제 정세 얘기도 궁금해 하시고 앞으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중국 실물 지표도 발표되고 미국의 PPI 뭐 여러 가지가 좀 남아 있어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맞춰야 할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데에 가장 영향을 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미국의 경기가 재가속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거든요. 이제 말이 나온 이유 자체가 소매 판매 지난달에 나온 데이터가 예상 대비 너무 잘 나와버려서 소비가 이만큼 금리를 올렸는데도 급증하나 그랬죠. 이런 생각이었는데 당시에 이례적인 요인이 좀 많았고요. 이번에 나오게 될 데이터는 그때 대비해서는 많이 좀 소프트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저는 미국의 소비가 뭐 이제 굉장히 뜨겁기도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법원의 판단 때문에 이제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해 가지고서 갚아나가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 카드 사용 데이터나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그 재무부의 예금 잔고 개정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실제로 벌써부터 학자금을 갚아나가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달 초부터 이자 지급이 재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는 원금 상환도 재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지급을 하기 전에 다음 달 이자 내느니 지금 뭐 나한테 조금 여윳돈이 있으면 그걸로 미리 갚아버리겠다. 이런 데들이 벌써 8월 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미국의 소비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막는 요인이 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차가워질 거냐라고 하기에는 미국의 지금
그 고용 시장이 굉장히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고용이 여전히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또 차갑게 내려가지는 않을 정도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 재가속화론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그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우려, 달러 우려, 유가 얘기, 그리고 또 결국에는 소비 얘기까지 이렇게 쭉 해봤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장 남아있는 것들이 미국과 중국의 실물 지표가 가장 먼저 앞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뭐 물가도 고민되고 금리도 고민되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 중국의 소비 심리 그리고 이런 경기는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주말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